현대의학적인 수술, 항암, 방사선을 다 했는데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돌아가셔 버렸다든지 이런 걸 이제 목격을 하게 되면 막 주변에서 그러거든. 아, 저거 수술하면 안 되는데 수술해가지고 저렇게 됐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을 치료하는 의사 문장식입니다. 오늘 서두에 제가 며칠 이렇게 환자를 보면서 항상 평소에도 좀 느껴왔던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게 우리 환자분들이 상당히 갈등하는 부분이어서 한번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현대의학과 자연치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 환자분들이 이게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항암, 방사선 당연히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제 1순위로 두죠.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 자기 주변에 있던 환자들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특별한 방법을 해가지고 좋아졌다든지 이런 걸 보시게 되면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분들이 생겨요. 현대의학을 할 것인가, 자연치유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서 의외로 나는 현대의학적인 치료는 안 하고 자연치유를 하겠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자료들을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받아버리면 오히려 자연치유 같은 거 이런 게 안 되고 더 나빠져 버린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받지 마라.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게 된 분들은 상당히 현대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거부감을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여러 이제 부류가 있겠지만,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안 하고 내가 자연치유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하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대개 보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현대의학에 대해서 뭔가 약간 불신을 갖는 분들, 이런 불신을 갖는 분들은 대개 가족이나 누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고 나서 나빠졌던 부분을 현대의학을 했기 때문에 나빠졌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연치유를 이렇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자연치유를 하는가 현대의학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중간에서 갈등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원장님 제가 수술 안 하고 이런 치료를 하고 싶은데 어때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대의학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막 하지 마라 한다. 일단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까? 저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는데, 저는 통합의학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학이 주축이 되는 거거든요. 현대의학을 벗어나서 대체의학을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주축이 되고, 여기에 현대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또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나 어떤 후유증,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인해서 놓쳐버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이 대신 보완하는 방법이 뭐냐면 대체의학이라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어떤 치료법들이나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서 치료를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두 가지를 다 하는 걸 말해요. 자연치유도 현대의학도 다 같이 하는 부분들을 말을 하거든요. 어느 한쪽을 치우치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조건 현대의학만 한다. 나머지는 다 대체의학이니까 나는 안 한다. 나는 내 몸의 어떤 침습적인 부분들, 유해를 가하는 부분은 내 생리적인 리듬을 깨고 내 면역을 깨고 내 몸을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암이 더 나빠져 버리기 때문에 나는 현대의학적인 부분을 안 하고 그냥 자연치유만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도 극단이라고 봐요. 사실 현대의학에서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은 가장 포커스가 뭐예요? 암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잡죠. 암 덩어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암 이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숙주에 대해서는 치료가 소홀한 건 맞아요.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하면 어때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생리적 리듬을 많이 파괴를 하죠. 면역도 떨어지죠. 그 다음에 안에 어떤 활성산소라든지 노폐물들이 많이 껴서 어떤 해독의 문제도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으로
부작용이나 후유증 같은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이나 심하면 공황장애까지도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것은 맞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자연치유로 보완을 하면 됩니다. 자연치유를 하는 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부분은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가성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효율로 따질 때 현대의학이 포크레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치유는 홈이나 곡괭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일단은 단시간에 암 덩어리를 빨리 제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현대의학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거든요. 근데 자연치유 하는 분들은 대신 비침습적이에요. 나한테 어떤 유해성이라든지 부작용을 줄이면서 암을 제거해 가는 방법인데 우리 자연치유 하신 분들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암은 쉬지 않고 덩어리가 계속 성장을 합니다. 계속 안에서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 이럴 때 내가 홈이나 곡괭이를 가지고 지금 긁어내고 있어요. 긁어내고 있는데 이 암이 성장하는 속도하고 내가 긁어내고 있는 거하고 잘 그걸 비교를 해봐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성장하고 있는데 내가 150개를 긁어낸다. 그럼 암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100개가 성장을 하는데 100개만 줄인다면 그대로 있는 거고 50개만 긁어낸다면 50개 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연치유 하는 분들은 대개 어떤 통계라든지 자료의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누가 뭘 하니까 좋더라. 그 다음에 통념적으로 암에 이런 것들이 좋더라. 이런 개념을 하는 거거든요. 자연치유 하는 분들도 제대로 정말 나는 자연치유만 하겠다면 그걸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일단 내가 이걸 해서 암을 줄일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연치유 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성비예요. 가성비. 내가 그만큼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가. 저한테 환자분 오셔가지고 한 달 전에 암을 발견했대요. 근데 내가 지금 한 달 전에 발견을 했는데 지금 암이 좋아져 버린 것 같은데 나보다 암이 좋아졌는가 검사를 한번 해달래요. 그래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암이 좋아졌겠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내가 맨발 걷기를 했습니다. 맨발 걷기 한 달을 했는데 기분도 좋아지고 맨발 걷기가 암을 다 없애버린 것 같다. 좀 봐달래요. 제가 맨발 걷기 무시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 맨발 걷기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맨발 걷기라든지 또 운동을 안 하던 분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막 육식만 좋아하다가 어떠니 암에 걸렸으니까 채식으로 바꿔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시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한 달 만에 좋아질 것 같으면 우리가 암이라는 게 하나의 세포에서 1cm 되는데 10년에서 15년이 걸려요.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암을 키우는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자 말대로 한 달 만에 암이 좋아졌을 것 같으면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을 때 암은 없어져 버렸어야 하잖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이 환자가 10년 내에 15년 동안에 이 암을 계속 악화시키는 것만 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연치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생활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트레스, 정신, 심리적인 부분이 약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절대 자연치유를 해서는 안 돼요. 자연치유는 한마디로 비침습적이지만 치료하는 율은 가성비에서는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단시간에 해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시간. 그렇기 때문에 암이 성장하는 속도하고 내가 제거해 가는 거하고 맞춰 봐가지고 아니다고 생각할 때는 가성비가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고 이게 보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서론이 좀 많이 길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갈등을 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하다가 저한테도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진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그걸 항상 생각하십시오. 지금 현대의학적인 부분을 하시는 분들도 내 몸이 이런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하고 나면 내 몸의 생리적인 기능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치료하기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뿌려져 있는 암 씨앗들은 내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더 잘 큽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는 게 없이
그냥 방치된 상태잖아요. 이때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내가 암이 크지 못할 환경을 만들어 줘야 뿌려져 있는 씨앗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내 평소 하던 대로 하고 하면 수술 항암 방사선 한동안 더 나빠진 환경에서 내가 노출이 돼요. 그럼 암세포가 더 잘 크죠, 이제 그때부터는. 현대의학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몸의 환경이 암이 크지 못할 환경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자연치유에서 방법들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치료를 결정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치료해 나가고 있는 분들도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암 치료를 거부하는 암 환자들이 많나요?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게 이제 암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치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부분으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개념이 일단 진단을 받으면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제 자연치유 쪽을 생각하냐면, 주변에서 어떤 환자가 내 주변에 있는 뭐 친척도 될 수 있고 뭐 가족도 될 수 있고 뭐 이러는데, 그런 분들 중에 현대의학적인 수술, 항암, 방사선을 다 했는데 갑자기 나빠져 가지고 돌아가셔 버렸다든지, 이런 걸 이제 목격을 하게 되면 막 주변에서 그러거든. 아, 저거 수술하면 안 되는데 수술해 가지고 저렇게 됐다. 사실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뭐 입방아 찍기 좋잖아요.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런데 갑자기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떠오른 거죠. 아, 수술해가지고 내 가족에 누가 나빠졌는데 나도 수술하면 저렇게 안 되겠나. 그래서 그럼 차라리 안 하고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 또 나는 내가 수술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수술하면은 안 돼. 내 가족 중에 누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 근데 더 나빠졌어. 하지 마. 나는 지금 현대의학적인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와가지고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고민이 빠지는 거죠. 여기 암 치료를 하는 게 어느 방향에서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은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야, 이런 분들도 있고, 현대의학이냐 자연치유냐를 막 놓고서 결정을 못 해가지고 스스로 고민에 빠지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체력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은 내 체력이 안 좋은데 여기다가 수술을 하면은, 항암을 하면은 나는 못 견딜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안 하고 싶어. 야,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고령인 분들, 아주 고령인 분들은 수술을 해야 되느냐, 항암을 해야 되느냐. 이제 사실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고민이 정말 되리라고 봐요. 우리가 대개 암세포라는 게 나이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젊을수록 성장 속도가 빠르고, 또 나이가 많으면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굳이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해가지고 환자한테 어떤 고통을 주고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견디게끔 하는 게, 그냥 안 하고 다른 어떤 자연치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서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게 좋을지. 근데 특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삶의 질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느 게 삶의 질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고령을 어느 나이로 봐야 될지. 예전에는 우리가 60대만 넘어도 환갑이라 했잖아요. 60까지 사는 것을 축하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는 60까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수명이 뭐 80세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나이까지를 우리가 고령으로 보고 이걸 고민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죠. 저는 우리 환자분들을 보다가 이제 그거 상담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제 이럴 때 이제 내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죠. 이분을 고령을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아니고 저는 80세를 봅니다. 80세 정도 이하면은 요즘에는 웬만한 수술이라도 이게 다 견디시고 잘 하시기 때문에,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뭐 이거 전체가 다 그런다는 거 아니죠. 80세가 돼도 뭐 60세 같이 이렇게 활발하게 운동도 잘 하시고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거 아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8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한번 고민할 때도 됐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제가 앞에 서두에 말했듯이 결정하는 기준은 저는 가성비라고 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올 수 있는, 이걸 해서 어떤 좋아질 수 있는 통계 자료,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이게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어떤 암은
5년 생존율이 몇 프로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5년 생존율이 특히 뭐 유방암이라든지 좋은 암들이 있거든요. 갑상선 암이라든지 이렇게 생존율이 좋은 암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데이터는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하고 난 후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의학적으로 그냥 암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둬버려도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뭐 80%다 90%다 한다면 수술이나 항암 방사 아무것도 안 하고 80% 90%의 생존율을 보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치료를 하고 생존율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연치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유방암 환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유방암 환자들은 애우가 좋은 암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치유해도 좋아질 수 있겠다. 원래 이게 좋은 암이니까. 그런데 우리 항상 그때 말씀드린 게 유방암도 애우가 좋은 거는 이런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애우가 좋은 겁니다. 이것을 안 했을 때는 그 통계하고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받는 것이 삶의 질과 수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항암 수술부터 다 그래요.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은 우리가 이제 침습적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내 몸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내 수명이 더 길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죠. 아닌데 단지 뭐냐면 암을 그대로 둠으로써 암이 성장을 해가지고 내 목숨을 위협을 했을 때 위협해서 나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이 줄여주는 거죠. 이 암이 나한테 생리적으로 영향을 주고 생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막아주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그냥 뒀을 경우에는 훨씬 더 안 좋겠죠. 하지만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해서 이걸 제거를 해줌으로써 내 생존 기간을 훨씬 더 길게 만들어 주는 것은 맞죠. 그러니까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자체가 길게 해준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 방법을 통해서 암을 제거해 주니까 길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우리 몸에 유해성이 더 있다고 봐야죠. 오히려 암이 아니었는데 이런 걸 한다 했을 때는 더 짧아지겠죠. 일단 삶의 질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질을 어쨌든 수술을 하면은 내 어떤 하나의 장기가, 조직이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장기나 조직이 내 몸에서 했던 역할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 몸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항암을 했을 때는 내 세포에 사실 항암제는 독이에요. 독이기 때문에 내 몸에 독이 들어왔어요. 독이 들어왔는데 더 큰 목적으로 암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참는 거죠. 하지만 암을 죽이는 동안에 나도 그 독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건 맞죠. 방사선도 마찬가지고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때요? 이제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예전에 세포독성 항암제 많은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치료들이 요즘에 많이 나왔고 또 수술도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들로 보완이 되고 있고 또 예전에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부분 항암이나 방사선이 많이 개발된 게 없었으니까 수술을 할 때 수술 범위를 넓게 하고 조금 후유증이 나오더라도 감수를 하고 하는 수술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비침습적인 방법이 침습적인 부분을 조금 더 줄이는 거죠. 한마디로 조금 더 축소된 수술을 하더라도 항암이나 방사선, 그 외에 뭐 면역 항암제도 있고 뭐 표적 치료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받쳐줄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리한 수술을 하지 않는 경향으로 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줄여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암 치료 모든 암에 꼭 필요할까요? 모든 암에 항암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이제 영기암, 제자리암이라고 하죠. 제자리암은 거의 이제 대부분 수술만 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일기인 경우에는 우리 이제 암에 따라서 항암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암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다양하거든요. 암의 성질이라는 것은 그 암이 만들어진 변이를 된 유전자의 성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자들이 성향이 조금 더 순한 암이 있을 수가 있고 좋지 않은 상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조직의 뭐 분화도에 따라서 좋은 게 있고 아니면 안 좋은 게 있고 아주 안 좋은 이런 분화도가 있고 어떤 타입의 암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르죠.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게 항암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0기나 1기 암에서 고민을 하죠. 대개 이제 2기, B나 이렇게 되면은 3기, 4기는 대부분 다 당연히 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1기 때 예를 들어서 유방암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호르몬 양성 유방암 경우에 1기면은 이걸 항암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요즘에는 이제 온코타입 검사라는 게 있어요. 환자의 수술한 조직을 검사기관에 보내면 여기서 이 환자는 어떤 항암을 해서 부작용만 많고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경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항암을 해서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적을 것 같다. 그러면 항암을 하도록 그걸 결정을 해줍니다. 그걸 어떤 점수가 나와요. 기준된 점수가 있어서 이거를 넘으면 항암을 해야 되고 그 점수 이내에 있으면 항암을 하지 않는 이런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항암을 결정을 하는 거죠. 무조건 암은 항암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항암제를 하면 항암 약물 치료가 원 용어죠. 항암이라면 암에 대해서 저항해서 싸우는 방법이 다 항암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항암 약물 치료. 사실 우리 항암에 대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내가 항암을 안 한다 할 때는 항암 전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환자가 어떤 항암제,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난 이것만 안 하랍니다. 이제 그거는 어려운 거고 대부분은 항암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어떤 것만 하고 어떤 것만 안 할란다 그걸 환자들이 선택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 요즘에 항암제들이 의료보험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안 되는 약제들은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신약들은 가격이 엄청 비싸요. 뭐 한 번에 뭐 몇백에서 몇천씩 하는 그런 약제들이 있거든요. 내가 경제력이 안 돼. 이럴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뭐 하고 싶어도 경제력이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이럴 때 이제 저는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될 수가 있죠. 이 중에서 난 요거는 하고 요거는 안 하랍니다. 그걸 환자가 선택하기는 어렵죠. 종종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환자가 와서 저보다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수가 이거하고 이거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가 암에 대해서도 모르고 항암제가 어떤 항암제인지도 모르고 그걸 선택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환자들이 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항암제는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부작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교수님하고 이제 알았으니까 협의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교수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인데 환자가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주 고령인 경우에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독한 항암제를 했을 때 잘 견딜 수 있겠는가 하고 갖는 삶의 질과 하지 않고 누리는 삶의 질이 어느 게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봐서 항암을 해가지고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할 때는 그럴 때는 또 안 하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죠. 표준 치료를 안 해도 예후가 좋은 암이 있나요? 어떤 암이 표준 치료를 안 했을 때 더 예후가 좋은가? 사실 우리가 표준 치료를 안 해서 예후가 좋을 수 있는 암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표준 치료가 필요 없는 암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필요 있는데 안 했을 때 좋다면 표준 치료 자체가 필요 없는 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단지 우리가 표준 치료를 다 했을 때의 통계 자료상에 5년 생존율이 몇 프로라는 게 나온다는 걸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표준 치료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했을 때 예후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거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지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오히려 삶의 질하고 연관을 지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삶의 질이 더 나빠질 수 있고 앞으로의 생명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삶의 질이 더 떨어진다면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고려해서 그렇지 단순하게 항암이나 이런 부분들 안 했을 때 애우가 좋은 암이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입증이 덜 된 치료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환자분들이 어떤 그 자연치유 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하죠. 그리고 뭐 현대학을 하신 분들도 그래요. 약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런 치료법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되게 할 때는 뭘 가지고 하시냐면, 누가 이걸 먹고 좋아졌더라, 누가 이걸 해서 좋아졌더라,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케이스입니다. 그 케이스는 통계 자료가 아니에요. 누가 먹고 좋아졌다, 몇 명이 먹었는데 누가 좋아졌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몇 명은 빠졌어요. 그냥 누가 먹고 좋아졌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을 먹었어요. 100명이 먹었는데 한 명이 좋아졌다. 그러면 1%겠죠. 1% 좋아질 가능성이잖아요. 여러분들 1% 만약에 다 놔두고, 그런 게 누가 좋아졌다를 놔두고 100명이 먹었는데 한 명이 좋아진다. 당신 먹을랍니까? 왜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근데 케이스는 이 몇 명이 먹었는가를 빼버리고 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먹었으니까 좋더라. 그래서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 사람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이거는 100분의 1 확률, 1000분의 1 확률로 그 사람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진 것은 다른 사람은 다 먹어갖고 안 좋아지는데 이 사람만 좋아지니까 눈에 띄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이 그걸 하면 나도 그럴 것 같다는 암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암이라는 것은 정말 내 갈 길이 가능하면은 좋아지는 방향으로 잘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여기에 쏟아낸 노력이 헛수고가 됐을 때는 치료가 더딜 수도 있고 잘못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통계 자료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이게 자연치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맨발 걷기 같은 경우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어싱 효과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정전기를 제거를 해서 어떤 혈액 안에 있는 응고되는 것을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어떤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은 우리 환자분이 생각한 것만큼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만 하고 다른 거 안 할 거다. 그거 위험한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미네랄 계통에 제가 이제 딱 잘라갖고 어떤 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여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를 공격할까 봐서 이제 그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 미네랄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자연에서 나는 어떤 물질에 미네랄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맹신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철분이 몽땅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걸 먹고서 좋아졌다 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걸 먹은 사람들 제가 모발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모발 검사를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중금속과 철분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맹신을 해서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과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사를 해가지고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암을 억제하는 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몸의 위해성이 더 크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음식도 어떤 특이한 음식을 하나를 골라가지고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에 이런 부분이 있는 적이 있죠. 가지. 한번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가지가 흉기가 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방송에 가지를 먹고 어떤 분이 좋아졌다, 이게 나가고 난 후에 가지가 어느 하나 이걸로 해가지고서 모두 되는 것처럼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어떤 운동이라든지 운동도 특별하게 하는 운동을 통해서 본인이 좋아졌다든지, 또 물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 여러 가지 물에 대한 평가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육각수 다양한 이름들의 물을 하더라고요. 이걸 먹어가지고 암이 좋아졌다, 암을 낳아버렸다, 신비의 물이다,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과학적인 한번 과정을 한번 거쳤으면, 나도 모르는 거니까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학적인 검증을 한번 해보고 난 후에 하는 게 좋고, 이런 부분들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이랑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한 번씩 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다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 이것만 할 거야, 다른 건 안 할 거야. 그거 위험한 거죠. 다른 거 하시면서 이게 위험하지 않고 유해하지 않다면 한 번씩은 또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너무 치우치는 것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연 치유를 한 환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나요? 그런 경우는 많죠. 왜냐하면 자연 치유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뭐 몇 년 지나서 사기로 돼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안타까워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이게 이제 보통 몇 년 있어갖고 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사기였던 분이 아니에요. 되게 일기였던 분들이 뭐 자연치유만 가지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암은 순한 암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연치유만 해도 좋아질 수 있어. 이래 가지고 자연치유만 하는데 나중에 뭐 한 2, 3년이나 3, 4년 후에 오셨는데 사기가 돼가지고 오셔서, 사기가 되면은 뭐 수술도 못 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처음에 가지고 있던 암의 성질하고 사기가 된 후에 암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질이 달라요. 처음에 이렇게 순하고 착한 놈이었던 놈이 이제 사기가 돼서 오면은 성질이 고약합니다. 성질도 많이 내고 말도 안 듣고 정말 치료가 잘 안 되죠. 잡기 어려워요. 그런 성질로 바꿔갖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타까운 게, 만약에 처음에 1, 2기여서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통합의학적으로 생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했다면 좋아지는 통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시간 타임을 놓치고 치료를 갖다가 소홀히 한 통에 나중에는 사기가 되는 분들 와서 하는 분들 안타깝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더 참 환자한테 왜 이랬습니까 하고 하는 환자들이 있는 게 뭐냐면요, 되게 이제 우리가 암이 처음에는 이렇게 만져진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또 안 만져진 분들 있죠.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끌면서 이 암이 잘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암이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내가 암하고 그냥 동반해서 살아가야겠다. 아주 좋은 말이죠. 예? 암도 하나의 생명체다 인정을 하고 대신 너하고 나하고 잘 살자, 공존하자,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보면서도 그냥 두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확 커버리는 거예요. 아차, 이제 큰일 났네. 그때부터는 이거 자연치유만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렵네. 뭔가가 잘못된 것 같네. 이제 한번 병원에 가봐야 되겠네. 그래서 병원에 오니까 수술을 못 합니다. 항암이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만. 그러면은 이 덩어리가 크지 않고 있는 동안 이 암은 순환암이었어요. 안 컸다는, 빨리 안 컸어요. 그러면 이런 암은 빨리 수술해주고 항암해주면은 정말 완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암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방치하다가 갑자기 크면은 이건 누구 책임이죠?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이 방치한 거예요. 스스로 좋아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구렁텅이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환자들이 오는 경우가 정말 안타깝고 의외로 그런 환자들이 많고, 저는 또 우리가 여러 명이 한꺼번에 그런 상황으로 간 환자도 봤어요. 한 직장에서 3명이서 똑같이 희한한 암에 걸렸는데 똑같이 그 사람들이 의기충천해서 우리가 자연치유를 가지고 한번 용감하게 한번 나와보자 해서 의기투합해갖고 했어요. 3년 후에 똑같이 사기가 됐어요. 세 사람이 다 사기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환자들을 볼 때 그 중에서 한 명은 다행스럽게 수술이 됐어요. 완전 사기로 넘어가지 않아서 3기 정도. 제가 있는 동안에 상당히 좋아지는 걸 봤는데 나머지 2분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개 3년간을 크게 변화가 없이 했다는 것이 이 암은 순환암이에요. 순환암은 얼마든지 현대의학적인 부분만 가있으면 좋아졌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3년 후에 한 사람은 그래도 좀 회복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분도 원형 생존율이 처음에 했을 때보다 좋아졌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타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환자한테 말씀드린 게,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 환자분들은 본인 하나예요. 우리는 수많은 환자를 봤어요. 수많은 환자를 봐서 여러 케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그걸 간접 경험으로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환자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치료에 대해서는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갈 건지. 그래서 간접 경험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연치유도 현대의학도 나한테 적용을 하고 같이 적용을 하는 이런 통합의학적인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가장 과학적입니다. 네. 자연치유를 선택한 환자들이 놓치는 것이 있나요? 자연치유 하는 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자연치유하면 혹한 부분이 뭐냐면 비침습적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면역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점인데, 그러니까 그걸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하지만 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세포는 쉬지 않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커요. 가만히 있는 놈을 놓고 없앤다면 정말 자연치유를 해가지고 호미로 긁어내고 곡괭이로 긁어내다 보면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꼭 우리 성질 급하게 포크레인을 집어서 낼 필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암이 쉬지 않고 큰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커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제거를 하는데 이놈 성장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제거가 돼야 암이 없어질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우리 환자분 자연치유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암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치료가 얼마만큼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하면 좋아질 거다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의학적인 것에 어떤 그 비호감을 가져요. 저 치료를 하면은 부작용이 뭐가 난다. 후유증이 뭐가 난다. 그리고 내 생리적으로 면역이 떨어져 버린다. 그 다음에 노폐물이나 산화물이 많이 쌓여서 오히려 정상세포로 암세포로 몰고 가버린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거부감인데 자연치유 보니까 너무 이론적이면 좋거든요. 내 몸이 위에도 가야지, 부작용도 별로 없지, 후유증도 없지, 내 생리 기능도 건드리지 않지, 좋은 거죠. 근데 딱 거기까지인 거죠. 그러면은 암세포가 가만히 있어야죠. 암세포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좋은 거죠. 근데 암세포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점을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자연치유를 한다 그러면 암세포가 100개만큼 큰데 내가 150개 죽일 수 있다 자신감이 있어야 자연치유 하는 거죠. 이 방법이 50개밖에 못 죽인다 그러면 100개 커가는데 50개 못 죽이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치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그 점을 잘 고려치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연치유하고 여러 가지 대증요법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때요? 어떨 때는 내 몸에 위해가 가할 수 있는 분도 있었고, 어떨 때는 정말 암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도 있었어요. 근데 암이 어떤 덩어리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덩어리가 내가 컨디션이 내가 이게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오랜 동안 살면서 이 암에 위협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향이 아주 컸더라면 내 암이 성장하는데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죽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이때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약간 성장이 떨어지고 일단 이 암세포가 일부가 여기 손상을 받아가지고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여기에서 안 죽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커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우리가 치료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나한테 영향을 주겠지만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가 어려운 부분을 우리 환자분들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이런 반론을 할 거예요. 아, 누가 좋아졌는데? 누구 이거 하고 좋아졌어. 근데 왜 안 좋아진다고 그래? 이런 말씀 하시고,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이 그걸 와서 막 화를 내면서 그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외라는 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사기 환자들이 대학에서 환자분은 이제 앞으로 3개월,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뭐 항암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걸 말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 낙담을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뭐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뭐 산속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음식 먹고 그러면서 편하게 지내다 나 갈란다. 그런데 뭐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났는데 선거 날짜 지났어요. 근데 내가 몸이 괜찮아. 그리고 나중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암이 없어졌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암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100% 증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법이 많죠.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 우연하게 자기의 가장 암에 있어서 볼 때 약점이었던 부분을 뭔가가 건드려 준 거예요. 이 건드려 준 것 때문에 암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럴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환자들이 가장 로망으로 바라는 케이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겪고 나서 낫고 나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면 이슈가 안 되죠. 그럼 책에 나올 게 없어요. 근데 드문단 말이에요. 드무니까 이런 사람들이 책을 쓰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생활했고 뭘 먹고 어떻게 하고 했는데 내가 좋아졌다. 내가 만약에 수술을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좋아지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어때요? 완전 공감대가 되는 거죠. 나도 될 수 있겠네.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있지만 그게 산다고 해서 다 당첨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몇백만 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로또 복권을 샀어. 그래가지고 그럼 나 이제 뭐 몇십억 나 돈 벌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 이 사람은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시작을 하는데 내 로또 복권에 당첨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 안 되죠.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표준 치료 거부한 환자 중에 기억에 남는 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말은 뭐냐면 누구는 누가 좋아졌다. 우리 집에 누가 했는데 좋아졌다.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 그 사람 체질하고 내 체질하고 비슷하대요. 친척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졌으니까 나도 좋아질 수 있다.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남이었으면 내가 안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더 이상 말하기가 뭐한 이런 경우도 있었죠. 환자분들이 치료를 거부할 때 진짜 몇 차례 강조를 해줘요. 아닙니다. 가성비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환자분이 저는 이제 로또 이야기를 많이 해요. 로또 샀는데 환자분 이 로또 내가 당첨됐다 생각하고 사는 분 있습니까? 혹시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환자분이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자분이 나는 무조건 할 거야 한다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뭔가가 내가 이걸 했는데 조금 더 회복이 안 되는 어떤 시점이 온다 하면은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말고 와서 치료를 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는데 돌아가는 우리 환자 문 닫고 가는 환자 보고 저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죠. 아까도 말했지만 가성비를 가지고 상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것은 표준치료죠. 표준치료를 하고 표준치료에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있어요. 어쨌든 침습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면역도 떨쳐요. 여러 가지 변이된 유전자를 다 조절을 못 해줘요. 환경도 더 나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문제점이 있는 일 때문에 내가 이것을 거부할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법을 해야죠. 일단은 가성비가 좋아서 덩어리가 보이는 덩어리 제거해 주는 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이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보완하는 거. 그거는 바로 자연치유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통합의학입니다. 그걸 같이 한다면 이걸 가성비도 높이고 부작용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현대학을 해서 나중에 자연치유가 들어가면 자연치유가 안 듣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게 되니까 처음부터 자연치유를 했으면 좋아졌을 가능성을 수술이나 항암을 해버렸기 때문에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경우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의학도 하고 자연치유도 하고 같이 하는 것을 권합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원장님, 유방암 6년차입니다. 타입은 헐투 양성 0.5mm, 아마 0.5cm 말하신 것 같네요. 일기입니다. 그런데 생선회 먹어도 되는지요? 친정이 포항이라서 가면 꼭 생선회를 먹을 기회가 옵니다. 저만 안 먹고 참아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으면 조금 먹어야죠.
먹어야 되는데, 이제 생선회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분이 헐수 양성이기 때문에 항암을 하더라도 헐투는 호중과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것, 생채소라든지 뭐 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채식이냐 육식이냐 이럴 때 있어서 우리 환자들한테 권하는 것은 이제 채식을 많이 권하죠. 근데 어떤 육식이라 하면 우리가 뭐 소고기, 돼지고기만 말한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육식은 동물성을 말하는 겁니다. 동물성을 먹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꼭 내가 먹는다 했을 경우에는 저는 생선을 권합니다. 근데 생선이 수명이 길거나 이런 생선은 권하지 않아요. 우리 생선 안에 수은 축적이 많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은 생선, 그 다음에 양식하지 않는 생선, 자, 이런 생선은 조금씩 먹는 것도 괜찮고요. 저는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생선을 먹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때 먹는 것은 되게 등푸른 생선이 좀 좋아요. 등푸른 생선은, 우리가 등푸른 생선에 많은 게 뭐예요? 오메가3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기분을 느끼는 것도 든든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30cm 이하의 생선, 고등어, 꽁치, 조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제가 마침 어제 우리 환자분들하고 우리 입원한 환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수요일은 강의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생선회에 나와서 생선회 중에서 어떤 것을 먹는 게 좋은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잡어가 좋습니다. 우리 잡어라는 횟집에 가면 잡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선들을 가서 모둠회처럼, 이렇게 모둠회하고 잡어는 조금 다르죠. 모둠회는 여러 가지 뭔가 좀 고가인 생선들을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주는 거고, 그렇지만 잡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잡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런 생선들은 크지 않고 조그만 생선들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주는데,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좋은 것은 잡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조그만 생선, 30cm 이하의 생선들을 회로 드시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횟수는 드시지 말고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아니면 두 번. 근데 엄청 좋아한다 그러면 한 세 번? 근데 세 번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대장암 경우에 야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좀 잘 먹을까요? 우리가 대장암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야채를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대장암의 원인은 대개 육식을 많이 하는 경우에 대장암이 잘 걸립니다. 그거는 뭐냐면,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요, 변비가 잘 생겨요. 이 변이 빨리 빠져나가지를 못하면 이 미생물에 의해서 나쁜, 특히 미생물들이 안에 가서 발암물질 같은 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발암물질들이 빨리 빠져나가야 암을 안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생리 반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대장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이거는 다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특히 호르몬 성분들이 많이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나가줘야 되는데 그걸 대지를 이제 못하는 경우, 육식을 많이 하는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장암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야채를 많이 먹는 게 좋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야채를 많이 무한정으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서 안 되잖아요. 대개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양이 식이섬유를 한 40g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 식이섬유를 우리가 일반 채소나 과일로 환산을 하면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그럼 한 400g 정도를 먹어야 돼요. 근데 400g 먹으려면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400g 정도의 충분하게 야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내가 필요하긴 한데 나 그렇게 먹지를 못한다. 그리고 조금 먹으면 속이 더부르게 해서 오히려 더 거북한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특히 그런 거 더부룩한 기분을 만드는 게 우리 불용성 식이섬유거든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닌 안 녹는 그 줄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음식 먹으면은 쭉대기처럼 걸리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럴 때는 녹즙을 통해서 불용성인 것은 약간 빼버리고 수용성인 것을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생야채, 생야채가 부담스러우면 익힌 야채를 충분히 먹는 게 우리 대장암 환자들한테는 좋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췌장암 말기, 항암 2차까지 했는데 식사를 전혀 못 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암을 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오심구토라든지 아니면 구내염, 뭐 식도염, 위염 이런 부분 때문에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미각 손상으로 인해서 미각 손상이 오면은 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입맛이 떨어져 버린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먹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또 아니면 기력이 너무 쇠약해가지고 잘 삼키지를 못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이기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는 방법은 내가 밥을 먹기가 힘들면 죽을 먹을 수 있는 분들 죽을, 죽도 먹기가 힘든 분들은 미음을 써서, 또 요즘에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 많이 쓰는 히포크라테 수업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거의 유동식에 가깝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런 방법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입맛을 돋구게 하는 그런 약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재들을 먼저 복용을 하고 하면 입맛이 돌아와서 좀 드실 수가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미각 손상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연 같은 것을 줘서 약간 미각을 회복을 시켜가지고 또 드실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 액상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충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것도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수액제로, 영양 수액제를 공급을 해서 항암을 일단은 견딜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니까 영양 수액제를 맞춰가지고 칼로리를 공급해주고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분이 어떤 상태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느 상황이 맞는지 거기에 맞춰서 좀 하시면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80세인데 유방암 수술해야 하나요?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80세 아마 이분이 이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80세인데 수술을 해서 얻는 덕과 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자연치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둘 중에 어느 게 삶의 질이 좋아질 건지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상당히 참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수술을 해야 될 건가, 수술을 하면 안 될 건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자하고 가족 간에 결정해야 될 문제고, 제가 여기서 답을 딱 잘라서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생각해요. 환자분이 기력이 아주 좋으시고, 우리가 요즘에는 80세라 하더라도 예전에 뭐 60세, 70세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기력이 있다면 수술을 하시는 것도 가성비 면에서는 좋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이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수술을 견뎌낼지 안 낼지 참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시라면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보조하는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그리고 또 유방암이기 때문에 어떤 타입인지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여러 가지 표적이라든지 표적 같은 경우는 크게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런 게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 또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거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환자분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환자분의 어떤 암이냐에 따라.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코코넛 오일을 먹으려면 정제된 게 좋은가요? 비정제 오일이 좋을까요? 코코넛 오일은 사실 우리가 권하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오일 중에 하나죠. 코코넛 오일은 발화점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대신 열을 가하더라도 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지 않고, 또 코코넛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암에 이로운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만드는 과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제를 한 건지 아니면 비정제가 좋을 건지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제되는 것은 가공한 거예요. 어떤 이런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가공을 한 거고, 비정제는 되게 이제 말려가지고 화학 어떤 물질을 가미하지 않고 짜서 만든 게 이제 비정제인데, 어쨌든 화학물질을 가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드신다면 비정제를 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아보카도유가 발화점이 높다하여 사용 중입니다. 아보카도유는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보카도유는 올리브 오일이나 마찬가지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니까 나쁘진 않은데 올리브유보다는 발화점이 좀 더 높아요. 우리가 어떤 튀김용으로 쓴다든지 아주 고온이 아닌 그 다음에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쓰는 경우는 아보카도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오메가3는 영양제로 먹어도 될까요? 우리가 오메가3는 대부분 다 영양제로 되어 있죠. 기능식품으로 되어 있는 게 많고 약제도 있습니다. 오메가3는. 근데 이제 우리가 암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게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으로 많이 권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먹는 게 좋고, 뭐 더 좋은 방법은 들깨라든지 아마씨유 같은 이런 것을 우리 살짝 볶아 가지고 갈아서 먹는 게 이제 더 좋죠. 근데 사실 그게 생활에서 이걸 만들고 하는 과정이 간단치 않아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영양제로 먹는 게 좋겠고, 그런데 이제 영양제로 먹는 건 좋은데 이럴 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항암을 하거나 했을 때 혈소판이 떨어진다거나 이럴 때는 잘못하면 출혈할 수가 있거든요. 오메가3도 많이 먹었을 때 출혈성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혈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특히 항암할 때 혈소판 떨어질 때거든요. 그럴 때는 안 드신 게 좋고요. 그리고 수술을 앞두거나 어떤 시술을 한다 할 때는 오메가3를 한 일주일 정도 끊는 게 좋고, 특히 또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치과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이럴 때도 만약에 오메가3를 먹고 있으면 출혈 성향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그 치료하는 동안은 금하시는 게 좋고, 그 외에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메가3는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은 좋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저혈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저혈압, 우리 환자분들이 특히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항암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혈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저혈압이 오게 되면 되게 이제 갑자기 이제 일어날 때라든지 뭐 누웠다가 앉을 때, 앉았다가 일어설 때 핑 돌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다가도 갑자기 픽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혈압 때문에 오는 건데, 이 저혈압의 원인은 우리가 자율신경이 손상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혈압이 빈혈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부분 환자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빈혈 수치를 보죠. 헤모글로빈치를 보는데 헤모글로빈치가 낮지를 않아요. 하는데도 어지럽잖아요. 그럼 우리 환자분들이 와서 이제 그래요. 나는 빈혈이 없는데도 어지럽고 그런데 왜 저혈압이 오고 이런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막 어지럽고 그런데 나 저혈압이 있는데 내 빈혈이 있다 이러시는데, 실제 빈혈이 없이도 저혈압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빈혈이 있을 때는 이제 빈혈을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빈혈이 없는데 저혈압이 오는 분들은 뭘 생각하시냐면 내 자율신경 손상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항암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손발 저린 증상이 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말초신경 손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율신경도 말초신경입니다. 같이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사이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잘 맞춰요. 교감신경은 혈압을 올리고 부교감신경은 혈압을 낮추거든요. 그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교감신경이 시소하듯이 해서 균형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지럽질 않아요. 근데 이 균형이 깨진 거예요. 특히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긴장 상태에서는 혈압이 안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멍하니 있는 상태에서 혈압이 떨어지고, 또 하나 우리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몸은 고체예요. 혈액은 액체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럼 고체는 순간적으로 팍 올라가요. 근데 액체가 고체를 따라서 같이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은 올라가 있는데 혈액이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 속에 있는 혈관에 혈액 공급이 순간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때 혈압이 떨어져 버려요. 이때 오는 증상이 어지럽기도 하지만 눈앞이 노래지죠. 어떨 때는 캄캄해져요. 그러다가 쓰러져 버려요. 자, 이런 게 올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계속 제가 경고를 했거든요. 산에 갈 때 특히 조심해라. 저혈압이 어지러운 게 있으면 무조건 주저앉아라. 어떤 걸 뭐 붙잡으려고 하지 마라. 붙잡으려다가 오히려 다친다. 이래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한테 그런 이제 경고를 많이 하거든요. 했는데 그분이 산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그 까먹은 거예요. 어지러우니까 막 붙잡으려고 하다가
이게 이빨이 전부 다 손상을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셨거든요. 바로 저혈압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저혈압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예전에 제가 보는 환자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암 환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혈압이 온 거예요. 저혈압이 오니까 누가 막걸리 마시면 혈압이 올라온다고 몇 년 동안은 날마다 막걸리만 마셨대요. 그런데 진짜 이제 고혈압이 온 거예요. 본인은 혈압을 정상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고혈압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저혈압 있는 분들이 그 생각하셔야 돼요. 저혈압은 한마디로 정상 균형이 깨진 거예요. 한마디로 내 뇌 안에 있는 센서가 고장이 난 거예요.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센서가. 그러면 대개 저혈압이 있던 분들이 나중에 고혈압으로 갑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이것 혈압을 높이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몇 년 동안은 날마다 막걸리를 마셨대요. 하니까 어머니 오셔가지고 아니 난 혈압을 좀 높이려고 했는데 고혈압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혈압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고혈압은 혈압을 낮춰줘요. 낮추는 약이 있어요. 하지만 저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약은 쓰질 않습니다. 높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저혈압이 와서 어떤 증상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혈압이 있을 때는 대부분은 이걸 생각하세요. 누워있다가 앉을 때 내가 일어난다 하고 일어나셔야 되고, 앉았다가 일어설 때 내가 일어선다 생각하고 일어서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운동하라고 할 때, 운동하러 가다가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다쳐요.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겠다. 무슨 약을 먹어야 되겠다.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암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저는 좋은 메시지를 좀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우리가 자연치유를 할 건지 현대의학을 할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견해들을 말씀을 드렸고, 저는 항상 이거다 저거다 하는 극단으로 가는 것은 암 치료를 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게 아니다. 같이 통합을 하자. 저는 우리 암 치료에 대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암은 소총 한 방으로 쏘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산탄총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암은 원인이 워낙 다양해요. 유전자만 하더라도 변이된 유전자들이 몇십 개가 변이가 돼야 암 하나가 생겨요. 그런데 이 몇십 개가 변이가 됐는데 한 방에 맞춰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암은요, 성질이 그 안에 같은 암 중에서 성질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때려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런 표현을 써요. 암은 럭비공하고 같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튈 만한 방향을 다 때려주자. 그게 저는 우리 암 치료에 대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개념을 그렇게 가져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아닌 같이 현대의학도 하고 자연치유도 하고 그래서 통합을 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좋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